네, 이번 시간에는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관련되는 내용,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이 세 가지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정명세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5페이지에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타인 자본에 대한 그러니까 비용 성격인 지급이자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송금으로 인정되는 걸로 100% 인정을 하게 되면 자금 조달에 있어서 타인 자본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법인의 차입금에 대해서 특정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생산적인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때는 세법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286페이지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입니다. 채권자의 주소,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이거나 재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금전을 대여할 수 없는 차입금, 그 다음에 금전 사실이나 금전 거래 사실이나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이런 부분들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로 보고 전액 이자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만약에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했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상당액은 기타 사회이출로 처리를 합니다. 자, 수령자 불분명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직접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 할인액은 전액 송금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합니다. 만약에 원천징수를 했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세액 상당액은 기타 사회이출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동일하게 처리를 합니다. 자,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나 가지급금과 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지급한 이자 중에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지급이자를 송금 불산입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되는 관리 비용도, 관리 유지 비용도 송금 불산입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87페이지에 송금 불산입액은 지급이자 곱하기 총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자산의 적수, 가지급금 적수를 합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제 대상 자산의 범위를 보면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자기주식, 대여금에 대한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부동산은 부동산 취득 후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않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이런 부분들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봅니다. 동산은 서화나 골동품, 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말합니다. 즉 업무무관 대여금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주식 가액, 상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규정에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부분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규에 나와 있는 부분 보면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된 법에 따라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법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이 아니다라고 하면 업무무관 대여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도 주의해 주시고, 대여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일 때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지급금이지만 업무무관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288페이지에 송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송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는 미지급이자 당연히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4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융통음 할인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리수에 포함된 지급이자, 전환사채 지급이자, 수출금 금융명목의 지급이자,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전환사채 만기 상환 할증금 이런 부분들은 송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송금불산입 제외 대상 지급이자, 즉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승급이자나 구매자금 대출이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송금불산입 규정에 적용해서 세무조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주의해 주시고요. 상업보험 할인료, 상업보험 할인료는 우리 받을름 할인료가 되겠는데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수수료라든가 그 다음에 조기상환수수료도 송금불산입 제외 대상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이자로 회계 처리한 지급이자 내용 중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나 상업보험 할인료나 조기상환수수료가 있다면 제외하고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입니다.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됩니다. 이 대여액에 대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이 금전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로서 계산서 한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인정이자로 보고 수입을 잡겠다라는 부분이죠. 가지급금 등에 대한 적수 곱하기 인정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부분 뭐 8가지 정도가 있는데 살펴보시면 사용인 등의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그 다음에 사용인에 대한 급료 가불액, 경조사비 대여액, 뭐 학자금 대여액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동그라미 8번에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 경정했을 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은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산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 가지급금은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90페이지의 관련 예규를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소득세 대납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납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상여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여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특수관계자가 소멸된 이후에 회수 처리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소득처분은 기타 소득으로 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에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게 분명하고 대납한 비용이 비용 처리했다. 소득세를 비용 처리했고 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여처분한다라는 겁니다.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안 보지만 분명한 경우에는 상여처분으로 흘러갑니다. 자, 인정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건데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입니다. 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뭐냐라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법인이 외부에 자금을 대여를 합니다. 대여를 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원칙은 뭐냐면 법인이 외부에서 차입을 합니다. 차입을 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있을 겁니다. 이자율이 있을 텐데요. 자,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외부에서 차입한 이자율만큼 최소한 외부에 자금을 대여했다라고 하면 그 이자만큼은 자금을 받아라라는 거죠. 이 이자가 최소한 같거나
같거나 커야 된다. 커야 됩니다. 자, 같거나 커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같거나 커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차입했을 때 들어온 이자율만큼 최소한 받아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입니다. 차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 평균해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자금 대여 시점에 차입금 잔액 총액분에 자금 대여 시점에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이자율을 적용한 합계로 계산을 합니다.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적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유리하다면 적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경우에 변동금리로 차입을 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자율이 변동되는 시점에 관련되는 차입금을 상환한 걸로 보고 상환하고 다시 차입한 걸로 보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을 할 때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이나 차입금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 정권 이자의 할인액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자, 291페이지에 당좌대출 이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지만 당좌대출 이자율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좌대출 이자율은 지금 현재 4.6%입니다. 4.6%인데 1번부터 세 가지의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고 싶지만 차입금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땐 당좌대출 이자율로 갑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대여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이 5년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5년 넘은 차입금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제가 아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계산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게 되면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와 2개 사업연도까지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을 해줍니다. 즉 당좌대출 이자율로 선택해서 가중평균 이자율로 하지 않고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선택하면 당해 연도 플러스 2개 사업연도까지는 무조건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주의해서 적용을 해 주시고요. 자, 적수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 가지급금은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매일매일 잔액의 합계액으로 적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상기한 후에 적용을 합니다. 292페이지에 세무조정은 인정이자 금액과 실제 수입이자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입금 산입 세무조정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1년 내에 회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회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 귀속자에 대한 배당이나 상여 등의 소득 처분이 발생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송금물산이 비교표가 있는데요. 자, 이자 수령 여부에 따라서 인정이자 계산하느냐는 건데 이자 수령 부분을 감안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자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이자 비용이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적용 여부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는 이자 비용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하는 부분이고 업무 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가지급금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 동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93페이지에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설자금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봐서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은 고정자산 매입, 제작, 건설과 관련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고정자산과 관련되는 것만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나 상가, 아파트 등의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건설자금이자는 발생과 동시에 송금 산입하시면 됩니다. 발생과 동시에 송금 산입합니다.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분입니다.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가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분명한 차입금은 강제적으로 무조건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건물 등의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봐서 원본에 가산해야 되고요. 294페이지에 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송금 산입으로 합니다. 건설자금이자로 안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차입금 중에 해당 건설 등의 준공 후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송금 산입합니다. 원가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 기간은 목적물이 전부 준공되는 날까지만 적용을 하고요. 준공일 이후에는 이자 비용으로 송금 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5페이지에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세무 처리입니다. 일반 차입금 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 발생한 차입금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에 특정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련되는 고정자산 매입, 제작,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 있는 산식을 통해서 계산한 금액 상당액은 자본적 지출로 봐서 원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인데 가능하면 계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전액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냥 그 원가에 산입하지 마시고 그냥 송금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하리라고 봅니다. 자, 295페이지에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입니다. 자, 건설자금이자를 과다 계상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합니다. 과다 계상했을 때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하고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시에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비상각 자산일 때는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하고 처분 시에 입금산입 유보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설이자를 과소 계상했을 때는 감가상각 자산 중에 건설 중이다.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인 경우에는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하고요. 완성된 사업연도에 상각 부인액으로 봐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할 때 조정하시면 됩니다. 완성된 자산인 경우에는 적시상각 의제로 봐서 감가상각비로 계정 명칭을 바꿔서 세무조정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비상각 자산일 때는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하고 처분 시에 송금산입 유보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조정명세서에 대한 내용을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296페이지에 사례 부분 보시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관련되는 자료를 통해서 조정명세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반영된 이자 및 차입금 원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사례에서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확인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 바로 송금불산입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자율별로 국민은행 차입금이 있고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거 3억 원,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거 1억 원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내용 한번 살펴보면, 자, 단기대여금과 관련되는 부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단기대여금 1억 원 8월 1일 날 발생된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 3억 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자동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수 계산을 해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계산 쪽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상사에 대한 부분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되고 약정이자 125만 원을 매월 현금으로 수취해서 이자 수익으로 계상했다. 원천징수 세액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세청 인정이자율, 즉 당자대출 이자율이 4.6%다라고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건설자금이자는 차입금 2,800만 원에 대해서 공장 건물 짓는 데 들어간 내용이다 라는 부분으로 자료가 주어져 있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세무조정 과정을 보면 법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의 두 번째 부분에 보면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업무무관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조정 명세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입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 계산부터 하겠습니다.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에 대한 계정을 설정해서 회계 전표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전표를 불러오면 되는데 전표를 불러올 때 단기대여금 같은 경우 우리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계정만 자료가 불려져 옵니다. 하지만 단기대여금도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하면 계정 과목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은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을 가지급금으로 분류한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수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적수 계산을 진행하고요. 298페이지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은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을 적수를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전에 이자율부터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클릭해서 내용을 보시면 당자대출 이자율부터 시작해서 89조 3항 1호 2에 따른 당자대출 이자율 적용 4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원칙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고 우리 사례에서도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부터 먼저 선택하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29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은 인별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인별로 전표 입력 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 인별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적요 번호로 인별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인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즉 백두산인 경우에는 1번과 4번 적요만, 한라산은 2번과 5번 적요, 소백산은 3번과 6번 적요, 뭐 이렇게 적요 번호로 구분해서 인별로 관리할 수 있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할 때 이 적요 번호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 이런 형태로 사용한 적요를 사용하게 되면 인별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299페이지에 계정 과목에 가지급금, 가수금 외의 계정 과목을 입력하고자 할 때는 계정 과목 성격이 적요 등록에서 7번 가지급금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한 적수가
계산이 되었다라고 하면 차입금 입력으로 갑니다. 차입금 입력은 거래처명을 F2번 코드나 또는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를 찾아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즉 국민은행에서 은행 거래처를 찾아서 적용을 하시고요. 적용을 하시면 그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율별로 차입금을 별도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 변동 시에 변동금리로 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인데, 이자율이 변동이 될 때마다 그 차입금을 상환하고 다시 차입하는 걸로 직접 수정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억 원에 대한 2.5%가 4월 1일 날 2.8%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 일단 기존 차입금을 상환을 합니다. 4월 1일이죠. 4월 1일 날 상환 금액 1억 원입니다. 1억 원. 그리고 다시 차입을 합니다. 4월 1일 날 1억 원 차입해서 이자율 2.8%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동금리일 때는 이렇게 상환과 차입이 동시에 그 날짜별로 이자가 변동될 때마다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자율과 지급이자 입력 시에는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또 비실명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 이자,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이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입력을 합니다. 자, 우리 이자에는 우리 주어진 자료에 보면 채권자 불명 채권 이자가 있었죠. 이 부분 15%짜리 제외하고 4%와 2.5%만 반영을 했습니다. 자, 이자율 변동 시에 입력했던 자료는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자율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와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신 다음에 3번 탭에 인정이자 계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시면 인정이자율이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가중평균 이자율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인정이자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탭에 조정명세서로 갑니다. 조정명세서에서 백두산은 회사에서 계상한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480만 원 전액 세무조정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관계회사는 125만 원은 이미 수령을 했다라는 거죠. 약정에 의해서 수령했기 때문에 과소 수령한 금액 42만 6,712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도 소득 처분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각각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관련되는 부분 405만 원 세무조정 상여로 처리되고요. 관계회사에 대한 부분 금액 기타 사회출로 세무조정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이었고요. 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에 대한 부분 세무조정 사항인데, 자, 이 부분을 작성하시기 이전에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부터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은 특정 차입금 건설자금이자 계산명세에서 공장건설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명, 대출기간, 차입일자, 차입금 금액, 이자율 내서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 지급이자 70만 원에 대해서 건설자금이자로 70만 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을 하단 부분에 보면 자, 건설자금이자로 계상을 해야 되고 회사 계상액은 없다라는 거죠. 없기 때문에 세무조정 금액 70만 원 내용이 나옵니다. F3번 조정을 통해 갖고 건설자금이자 70만 원 금액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보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건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됩니다. 301페이지에 보시면 건설자금이자 계산명세에는 고정자산 건설과 관련되는 이자 비용 발생분이 있다면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료로 입력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 차입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가능하면 건설자금 이자는 계상하지 않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건설자금이자 정리를 했고요.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되는 차입금 지급이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적수계산입니다.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 자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있는 가지급금 금액을 불러와서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게 되고요. 가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 하단 부분에 자기자본 적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 부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자율별 차입금을 입력합니다. 4%, 2.5%, 15%. 15%짜리는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죠. 그래서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 관련되는 부분 반영을 했고요. 자, 2.5%에 해당되는 이자율의 이자금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자금이자 제외를 했습니다. 선순위 송금불산입된 이자는 제외하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자를 적용하고 나면 자동으로 송금불산입 지급이자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F4 한번 조정등록을 통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와 건설자금이자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건설자금이자와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우리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정이자 관련되는 부분과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